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4시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영상 녹음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실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사실은 근데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는 조금 기출 빈도가 그렇게 좀 높지 않은, 하지만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개성 있는 원소의 두 번째 단원에서, 대단원에서 원자의 구성 입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원자 모형을 변천 과정을 이해하는 내용이지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의 발견 과정을 이해하고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종류와 그 성질을 이해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원자 모형의 그 구성 입자를 이해하기 전에는 먼저 원자 모형의 변천 과정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옛날부터 원자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옛날 고대 학자에서부터 원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가장 작은 입자라고, 그리고 물질을 구성하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거다, 뭐 그런 내용들이 많았는데, 오늘날 현대적 개념의 원자를 얘기한 사람은 돌턴이지요. 돌턴의 원자 모형부터 시작돼서 원자 모형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돌턴이라는 사람은 원자설을 발표를 했는데요. 원자란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아주 단단하고 기본적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입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턴의 원자 모형은 톰슨이 실험한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가 발견되면서 원자란 더 이상 쪼개지지 않고 아주 단단한 입자라고 설명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것이 발견하게 됩니다. 즉 톰슨은 음극선 실험으로 원자의 안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 즉 전자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전자에 의해서 원자 모형이란 말랑말랑한 양전하를 띠는 그 구형에 같은 전하량만큼의 전자가 콕콕콕 박혀있는 푸딩형 모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푸딩 모형으로는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의 결과가 설명이 안 됩니다. 즉 대부분이 다 말랑말랑한 원자 플러스 전하를 띠는 말랑말랑한 그 원자 모형이라면 알파 입자가 대부분 다 통과가 돼서 일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산란된다는 얘기죠. 즉 충돌돼서 바깥쪽으로 산란된 입자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러더퍼드의 실험 결과가 이 톰슨이 얘기한 푸딩 모형에 맞지 않게 되고, 이 러더퍼드가 발견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에 의해서 원자핵이 발견되고, 이 원자핵에 의해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단하게 정말 작은 부피에 아주 단단하게 뭉쳐있는 원자핵이 중심에 있고, 그 양전하에 그 양성자가 뭉쳐있는 그 원자핵의 같은 전하량만큼의 전자가 바깥에 돌고 있는, 행성처럼 돌고 있는 모형이라고 해서 행성 모형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도 수소의 선 스펙트럼과 같이 원자의 그 방출해내는 그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안 됩니다. 즉 러더퍼드가 얘기한 행성 모형이라면 높은 에너지를 받았다가 낮은 에너지로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그 에너지가 연속 스펙트럼을 나타내야 되는데, 실제로는 수소 같은 기체를 아주 고에너지를 줘가지고 높은 에너지를 줬다가 낮은 에너지로 다시 떨어지면서 방출되는 그 스펙트럼이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내게 되면서 러더퍼드의 행성 모형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따라서 보어가 자신이 생각한 원자의 모형을 얘기하게 됩니다. 즉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전자는 정해진 에너지 준위 안에서 돌아야 되며, 그렇게 원자핵 중심에 그 양성자만큼의 전자가 정해진 에너지 준위만큼의 궤도를 돌아야 된다라는 모형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오늘의 현대 모형에 맞지 않게 됩니다. 왜냐면 정해진 에너지 준위 안에서만 전자가 도는 게 아니고 정말 극소수의 아주 정말 작은 존재만큼, 확률만큼 다른 궤도에 허용되지 않은 에너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인데
아주 발견되기 아주 정말 낮은 에너지 준위에도 전자가 발견되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이러한 전자가 발견되는 확률을 경계가 아주 모호한,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아주 뚜렷하지 않은 전자구름으로, 이것을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데요. 전자가 발견된 확률을 이제 구름 모양으로 제시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전자의 존재를 확률로 생각해서 오비탈 모형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의 모형이 전자구름 모형. 이것이 현대의 말이 꼬였네요. 미안해요. 현대의, 전자구름 모형이 사실은 지금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자 모형이 변천되는 건데요. 사실 좀 처음 들으면 어렵죠. 그러면 이러한 원자의 모형이 변천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원자 안의 입자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먼저 전자입니다. 전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톰슨이 음극선 실험으로 발견한 입자입니다. 근데 장치가 우습게 생겼지만 이건 옛날에 톰슨이 그때 당시에 실험한 음극선 진공 실험관이죠. 진공 방전관이라고 합니다. 이 진공 방전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자, 잘 보세요.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지금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연결된 음극관이 있습니다. 음극관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금속관인 거죠. 그리고 플러스 관은 양극관이죠. 이 마이너스 극에 이 음극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음극관에 들어차 있는 공기를 대부분 다 뺍니다. 즉 진공을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의 진공이라고 한 게 100% 진공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극소량의 빼지 못한 아주 작은 기체가 소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높은 전압을 걸어주게 되는 거죠. 높은 전압을 걸어준다는 얘기는 방전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음극판에 있는 금속에 있는 원자로부터 마이너스 전하의 전자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아주 높은 전압에 의해서 높은 에너지를 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뭔가가 빛이 뻗어나가서 요 끝에 있는 유리관에 뭔가 빛이 도달된다는 것을 톰슨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구불구불한 이상한 불규칙적인 그런 빛이 아니고 일직선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톰슨이 똑똑한 사람이죠. 이 뻗어나간 이 일직선의 이 빛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 방향으로 빛이 뻗어나간 이 빛의 수직 방향으로 또 다른 전기장을 흘려주게 됩니다. 즉 전류를 흘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얘는 일직선으로 뻗어가던 그 빛이 계속 일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플러스 수직으로 걸어온 또 다른 그 전류의 흐름이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꺾이는 방향이 플러스 극방향으로 또 꺾인다는 얘기죠. 자,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류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고, 얘는 직진성을 가지며 또 다른 수직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주면 플러스 극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하의 흐름이다라는, 그러므로 얘를 전자라고 하자라고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톰슨이 발견한 음극선이 지금 이렇게 방전관을 통해서 음극선이 지금 음극판으로부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방향으로 방전했더니 흘러가는 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고, 그것이 수직으로 걸어준 전기장에 의해서 꺾이게 되는데 그 방향이 플러스 극 방향이므로 얘는 음극선이 플러스 극으로 휘어지는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기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N극과 같은 자기장을 흘려줘도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즉 얘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의 흐름이다. 즉 전자라고 하자라고 한 거지요. 자, 이것은 톰슨이 발견한 것은 아주 시초일 뿐입니다. 톰슨은 똑똑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전자의 흐름, 즉 음극선의 성질을 알아보고자 한 겁니다. 앞에서 벌써 전자라고 하는 것은 일직선, 직진성을 가지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하성을 가진다 했었죠. 한 가지 더. 이 음극선이 나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방해물인 십자 모양을 딱 뒀더니 어떤 일이 발견됐을까요? 네, 그림자가 지워집니다. 이 음극선이 도달하는 이쪽 빛이 도달하면
형광빛이 들도록 형광물질을 발라놨어요. 요 유리관 끝에. 그러면 대부분 다 형광물질이 빛에 도달하면 형광이 되어서 누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십자 모양이 있으니까 그 방해물에 의해서 이게 만약에 투과가 되면, 꺾여서 된다면, 투과가 되면 어느 정도 빛이 여기 와야 되는데 직진성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서 여기가 그림자가 지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전자는 직진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톰슨은요, 음극선이 나가는 그 방향에 바람개비 날개를 달아놨어요. 여기 지금 이게 돌아가는 방향이 돌아가는 모습인데 이게 돌기 전에 날개를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랬더니 음극선으로부터 나오는 이 전자의 입자들이 그냥 만약에 그냥 흐물흐물 지나갔다면 바람개비가 돌지 않았겠죠. 그런데 진공관을 중간에 바람개비를 날개를 놓아놨더니 그 날개를 뚝뚝뚝뚝 입자들이 두드려서 날개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전자는 질량을 가진다. 즉 입자성을 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은 톰슨은 음극선 실험으로 전자란 직진성 그리고 전하성을 가지고 마이너스 전하 그리고 이 질량을 가지기 때문에 입자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리고 톰슨은요, 전자라고 하는 것이 왜 원자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라는 것을 얘기를 했냐면 하나 더 실험을 했죠. 톰슨의 전하량 대 질량비, 즉 n분의 1을 계산했습니다. 약간 이 내용이 어려운데요. 결론적으로 톰슨이 이 n분의 1을 계산하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어떠한 이 음극판에 쓰인 금속의 종류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이 진공관에 들어차 있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전기력에 상관없이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어떤 이 정해진 질량분의 그 전자의 전하량 B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죠. 즉 음극선이 전기장에 휘어진 정도와 음극선에 가해준 전기력으로부터 질량에 대한 전하량의 비 n분의 1을 계산하게 되고 이것이 항상 똑같은 값 1.76 곱하기 10의 8승 쿨롱 퍼 그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1g당 전하량인 거죠. 전하량 대 질량비, 즉 1g당 전하량이란 이 값이 n분의 2 값이 음극판 금속의 종류나 기체의 종류, 전압의 크기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것으로부터 전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원자의 구성하는 기본 입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과정이 어려운데요. 이 n분의 2가 만약에 기체마다 다르고 그리고 그 음극판의 종류마다 다르다면 이거는 기본 입자가 될 수가 없죠. 즉 n분의 1이 모든 종류에 상관없이 다 똑같다는 얘기는 이 n분의 1이 똑같은 이 값을 가지는 이 전자는 모든 원자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밀리컨은 그 시대에 아주 운 좋게 밀리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었던 거죠. 톰슨이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밀리컨은 실험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전자 하나가 가지는 전하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6 곱하기 10 마이너스 19 쿨롱이죠. 쿨롱은 전하량의 단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톰슨이 구한 n분의 2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 값에다가 전자 한 개, 밀리컨이 구한 전자 한 개의 전하량 값을 대입하게 되면 뭐가 구해질까요? 즉 m 값이 구해지죠. 전자 한 개, 하나의 질량인 9.11 곱하기 10 마이너스 29승 g이죠. 근데 이게 지금 전자의 질량이 전자 하나의 질량인데 너무너무 무시하게 작죠. 네, 그래서 전자의 질량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죠. 내용이 너무 많으니까요. 수고했습니다.